한국이라니. 설마 농담은 아니겠죠? 기장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비상 착륙. 그리고 그 착륙지가 인천이라고요?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나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흉내 같고 시스템은 어딘가 허술한 나라. 빠르긴 해도 마무리는 늘 허술하지. 그게 업계에서 들은 한국에 대한 평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17년 전 제 아버지는 그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무슨 사고였는지 누가 책임졌는지 명확히 밝혀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 공산국가 아니었어? 부기장 저우의 말에 기내가 조용해졌고 저는 애써 웃었지만 파르르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 공항에, 그 나라에 다시 착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요. 저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에로티 항공기 좌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긴 항로였죠. 17년째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하늘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에바, 잠깐 와봐. 기장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톤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조종석으로 향했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엔진 오일 압력에 이상이 생겼어. 비상 착륙을 해야겠다. 기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니. 승객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죠. 어디로 향할 계획이세요?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가깝다. 인천이라고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 왜 하필 그곳이어야 하는 거죠? 저에게 한국은 아직도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거든요. 아버지가 17년 전 그곳에서 항공 프로젝트 중 사고를 당하셨으니까요. 부기장 저우 리웨이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한국 공항들은 시설은 좋은데 대처가 좀 아쉬울 때가 있지.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긴 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특히 언어 문제나 절차상의 혼선 같은 것들 말이죠. 기장이 관제탑과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승객 안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연락이 온 지 불과 2분 만에 상세한 비상 착륙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전송되어 온 거예요. 항로 배정부터 의료진 대기 위치, 승객 대피 동선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연동되어 나타났죠. 이게 뭐지?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우가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거 국제표준 프로토콜보다 훨씬 빨라.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쉽지 않거든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기장이 승객들에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객실로 나가서 승객들을 안심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착륙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승객들 사이를 오가며 안전벨트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한국어로만 안내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저우,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저는 부기장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영어 정도는 되겠지만 승객 중에 폴란드인, 독일인, 프랑스인도 있잖아. 좀 뒤죽박죽일 수도 있어. 저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국제공항이라고 해도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서 다국어 안내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특히 나이 드신 승객들은 영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체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규모가 크긴 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전부는 아니죠. 중요한 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느냐는 거니까요. 착륙이 완료되었습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비상 착륙 후에는 한동안 대기해야 하는데 거의 즉시 게이트로 안내가 시작된 거예요.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기내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는데 놀랍게도 각 승객의 좌석 위, 개별 스크린에 해당 국가의 국기가 나타나면서 모국어로 안내가 시작된 거였어요. 폴란드 승객에게는 폴란드어로, 독일 승객에게는 독일어로, 심지어 프랑스 할머니께는 프랑스어로 정확한 발음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승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건가?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봐. 승객들도 신기해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의 언어로 안내를 듣게 되자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시스템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승객 명단을 받자마자 국적별로 분류하고 각자에게 맞는 언어로 안내를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공항 직원들이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각각 다른 언어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국기 배지까지 달고 있더군요. 어서 오세요. 불편하셨죠? 폴란드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폴란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승무원 유니폼을 보고도 추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대화를 시작하다니.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임시 휴게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항공편까지 편안히 쉬실 수 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임시 휴게실로 이동하는 길에 승객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 착륙으로 모두들 피곤해 보였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과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에바, 승객들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저우가 물었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죠.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접수받고. 저는 평소처럼 답했어요. 어차피 임시 방편일 거야. 공항 측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저우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휴게실에 도착했는데 예상과 달리 꽤 괜찮은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거죠.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시며 힘들어하시는 게 보였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공항 직원이 먼저 그 할아버지께 다가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이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일 분이셨거든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휴게실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이 할아버지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생강차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단순히 차를 준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한 거잖아요. 이건 그냥 친절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도 각각 다른 차가 제공되었어요. 프랑스 부인에게는 캐모마일 차,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꿀차, 그리고 저에게는 폴란드 전통 허브차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차를 건네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승객분들의 컨디션을 체크해서 가장 적합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차를 연구해서 상비하고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폴란드 허브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고향에서 마시던 그 맛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을까요? 저우도 신기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걸 감성으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었어요. 분명히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였습니다. 각 승객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던 거죠. 승객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불안해하던 할아버지도 이제 편안해 보이셨어요.
아이들도 달콤한 꿀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고요.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한국의 일반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오늘만 그런 걸까요?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었어요. 처음엔 배경음악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군요. 저게 뭐야? 저우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휴게실 한쪽에서 작은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연주자들이 가야금과 대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연이었지만 승객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보여주긴 해. 형식적인 거야. 저우가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어요. 비상 상황에서 이런 문화 공연까지 하다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까 생강차를 드셨던 독일 할아버지였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흐느끼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오래전 생각이 나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답하셨어요. 그때 무대에서 한국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봄이라는 곡이었어요. 한국어 가사였지만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욱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내 고향의 노래와 비슷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이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휴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공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부인도 폴란드 가족들도 모두 조용히 음악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17년 전 아버지가 한국에 있을 때 보내주신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현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였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대충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들으니 그때 그 목소리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그 목소리 같았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감정이 들까요? 분명히 형식적인 공연일 뿐인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우가 제 모습을 보더니 말했어요. 에바, 너 괜찮아? 얼굴이 이상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감상에 젖어 있는 건가요? 아이들의 노래가 끝나자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승객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엄마 손을 잡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곰돌이가 없어. 곰돌이 어디 갔어? 아이가 영어로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이 엄마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인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려고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찾아줄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인형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런 건 시간 낭비야. 새 인형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공항 같은 넓은 곳에서 작은 인형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비상 상황이었으니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했죠.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겠네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갈색곰 인형인데.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전기로 뭔가 이야기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정말로 찾아줄 수 있을까? 이런 넓은 공항에서 작은 인형 하나를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15분도 안 되어서 다른 직원이 갈색 곰 인형을 들고 나타났어요. 혹시 이 인형이 맞나요? 곰돌이. 아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인형을 받아 안았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으셨어요? CCTV와 AI 분석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승객의 동선을 추적해서 인형이 떨어진 위치를 파악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AI까지 동원해서 아이의 인형을 찾아준다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기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천사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과 고마움이 진짜로 전해져 왔거든요. 이런 작은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니. 천사는 저 직원 아저씨들이야. 저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우도 이번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군요.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아이의 기쁨 앞에서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이 엄마가 저와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인형은 아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어른들에겐 그냥 인형일 뿐이지만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거죠. 그런 걸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작은 행동이 사람을 바꾸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기술이 발달한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는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세심함과 배려가 기술과 만나니까 이런 따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였죠. 인형 사건 이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객들도 편안해 보였고 다음 항공편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저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벌어졌어요.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심정지 증상 같았어요. 응급실에 연락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당황해하며 우왕좌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거든요. 1분 1초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규정상 우리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워. 전문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승무원이긴 하지만 의료진은 아니니까요.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7년 전 한국에서 사고를 당하셨을 때 아버지도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규정 때문에 망설여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 구조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빠른 대응이었어요. 신고한 지 3분도 안 되어서 전문 장비를 갖춘 구조팀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구조요원이 리듬에 맞춰 가슴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규정이나 책임 같은 걸 따지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이 반복되었습니다. 긴장되는 시간이었어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구조요원이 외쳤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시더니 약하게나마 숨을 쉬기 시작하셨어요. 생명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아버지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 누가 함께 있었을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7년 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구해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국의 시스템이 미숙해서 아버지를 잃었다고만 생각했었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어요. 구조요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구조 사건 이후 휴게실의 분위기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모두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항공편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번 경험을 곱씹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잘 넘어갔지만 결국 쇼였지. 저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게 그냥 겉보기만 좋은 쇼였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짐을 정리하는데 제 시계가 고장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오래된 시계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멈춰 있었어요. 17년 전부터 시간이 멈춘 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에바 슐레진스카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직원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와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17년 전 날짜로 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한국 기술자가 쓴 편지였어요. 사고 당일에 아버지를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17년 동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는 17년 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한국에 오게 되면 전해드리려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17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제가 올 줄도 모르면서 이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 순간 제 손목의 시계가 갑자기 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7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어요.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구나. 17년 동안 멈춰있던 제 마음의 시간도 이제 다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바, 가야 해. 저우가 재촉했어요. 잠시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고 있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품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대로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제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는데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더군요. 정말 이대로 떠나야 하는 걸까요? 저우가 탑승권을 꺼내며 말했어요. 빨리 가자. 늦으면 안 돼. 저우, 저 먼저 갈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탑승구에 도착해서도 저는 줄을 서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바, 뭐해? 빨리 와. 저우가 저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유럽 본사에서 온 업무 복귀 관련 서류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싱가포르를 거쳐 바르샤바로 돌아가야 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17년 동안 제가 살아온 방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에바, 다 끝났잖아. 돌아가야지. 저우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요. 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무엇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저는 가슴에 품고 있던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시계를 봤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저우에게 말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17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던 제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탑승구를 빠져나와 공항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인천공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외국인 승객 지원 업무요. 17년간 승무원을 했으니까 경험은 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직원이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어요. 마침 외국인 지원팀에서 다국어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할 수 있는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며칠 후 저는 정말로 인천공항 외국인 지원팀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에서 제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공항에 서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17년 만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맡은 업무는 비상 착륙하는 유럽 항공편 승객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마치 운명 같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거든요. 승객들을 맞이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 마지막 경유지가 아니라 첫 번째 목적지였어.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제가 잠시 들러가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이었습니다. 17년 동안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곳이었죠.